그 사람 격월간 공동선 127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복. 김정남 전 평화신문 편집장. 내가 신영복을 먼 빛으로 남아 가까이 접한 것은 1988년 무렵이었을 것이다. 1987년 위 민주화대 투쟁으로 이른바 87 체제는 이룩했지만 야권 단일화의 실패로 사실상 군정의 연장이라 할 노태우 정부가 출현했다. 비록 민주정부의 수립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1987년 민주화 투쟁의 연장선 위에서 각계각 분야에서 민주화 요구가 분출되었다. 시민운동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요. 노동,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억제되어 있던 시민의 민주적 요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다. 구속자 석방 요구가 나온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민주화 투쟁과 관련되어 구속되었던 인사들에 대한 석방 요구는 물론 과거 군사독재 정권 아래서 국가보안법, 방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인사들에 대한 석방 요구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때 통역당 사건 관련 구속자의 가족들도 매우 조심스러웠지만 석방을 호소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때 통역당 관련 무기수였던 오병철, 신영복, 이재학의 가족들도 신구교회의 인권 관련 기관을 찾아 나섰다. 여기저기로 구명을 호소하러 다녔다. 내가 그 가족들을 비교적 자주 만나기 시작한 것은 그 과정에서였을 것이다. 경북고등학교 역사 이래 그때까지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는 오병철은 젊은 날 갈고 닦은 검도 실력과 높은 인격을 지니고 있다는 평이 있었고,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육사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던 신영복은 감옥에서 쌓은 수련으로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한학의 경지에 올랐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그들이 감옥에서 썼다는 글씨는 구명운동에 큰 힘이 되었다. 오병철은 그 부인과 딸 수강, 신영복은 아버지 신학상 선생과 형 신영대가 이들의 석방을 위하여 참으로 눈물겨운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목 안에서 신영복이 쓴 한글체는 오늘날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 글씨체와는 다른 궁체에 가까운 것이었다. 오병철이 감옥 안에 서예전에서 입상했다는 난정서 란팅 수는 웬만한 벽은 위에서 아래로 꽉 채울 만큼 컸다. 이들의 석방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그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가족들이 궁여지책으로 동원한 것이 그들이 감옥 안에서 쓴 서예글씨였던 것이다. 뒷날 신영복이 감옥 안에서 쓴 글씨들을 모아 표구를 하고 전시회를 연 것은 이들과 함께 구속되었다가 훨씬 먼저 석방된 이영윤이었다. 신영복만큼 다작다작이 아니었던지 오병철은 전시회를 열지 않았다. 글씨와 함께 세상에 내놓은 것이 신영복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글이었다. 감옥 안에서 써서 밖으로 내보낸 편지들을 보면 고친 자국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서된 것에 놀라게 된다. 봉화 엽서를 사용했는데도 그것이 넘치거나 모자라지도 않게 완벽하게 편지글이 구성되어 있었다. 뒷날 신영복이 한원구 교수에게 밝힌 바에 의하면 신영복은 감옥 안에서의 사색과 경험을 어딘가 기록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생각을 담아둘 수 있는 그릇으로 한 달에 한 번 보내는 엽서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주제를 하나 잡으면 한 달 내내 감방 안에서 면벽 명상을 통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머릿속에서 교정까지 봐두었다가 엽서를 쓰는 날 완성된 문장 형태로 머릿속에 갖고 있던 것을 글씨로 옮겼다고 한다. 어쩌면 나는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그의 엽서를 본 첫 번째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신영복의 편지는 아버님, 어머님, 형수님, 재수씨 그리고 덜어는 우용이, 주용이 등 조카들 앞으로 보낸 것이었다. 물론 안부 등 그 편지를 받는 사람과 교감하는 내용도 있지만 편지의 속알맹이는 감옥 안에서 다듬은 신영복 사색의 결정들이었다. 그렇기에 그 편지들은 내게 굉장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500여 년 전의 율곡은 글이란 모름지기 좋은 울림 선명, 이어야 한다고 한 것은 바로 신영복의 글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대학 시절부터 그 선성선성은 들었지만 정작 편지를 통해 내게 비친 신영복은 맑고 바르게 닦여진 하얀 옷 같은 사람이었다. 20여 년 동안 감옥에서 자신을 갈고 또 닦아 스스로 은은히 빛을 밝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 청정한 영혼, 수기수기로 다듬어진 가지런한 몸가짐, 조용한 달관, 절제된 감정들이 그의 편지글에 담담하게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감동이었고, 그래서 그의 감옥살이가 차라리 부럽기까지 했다. 그 무렵, 나는 이제 막 창단한 평화신문 의 편집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토록 좋은 울림을 덮어두기엔 너무도 아까웠다. 나만이 혼자 보고 말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말씀들이었다. 그래서 평화신문에 싣기로 했던 것이다. 편지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 버리고 뺄 것이 없었지만
20년 동안 쓴 그 많은 편지 중 정수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고르고 골라 또 편지의 앞은 생략하고 뒤는 꼬리를 잘라 가능한 한 많은 편지를 소개하고자 했다. 처음에는 신문 한 면 전체를 채워 2번 정도만 내보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편지가 실린 신문이 세상에 나가자마자 독자들의 호응이 너무도 뜨겁고 커서 횟수를 늘리지 않을 수 없었다. 횟수를 4번으로 늘렸는데도 연재를 계속하기를 바라는 독자들의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들이 받은 울림과 감동은 널리 퍼져나갔다.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 알겠지만 신영복의 편지글에는 읽는 사람의 가슴을 찡하게 하는 울림이 있다. 글이 굳이 누구를 깨우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지만 조용히 읽은 사람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다. 누구에게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도 아니면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지만 참으로 그 글들은 이심전심으로 알아듣게 하는 힘이 있다. 신영복의 글은 뜨겁고 힘들고 아픈 이야기를 낮고 조용하고 부드럽게 하는 데 있다. 그러면서도 뜨거움을 느끼게 하고 정의로움을 일깨우며 따뜻함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그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삶과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앞에 조용히 펼쳐 보인다. 나는 그의 글을 보다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햇빛 출판사 이름으로 펴내는데 힘을 보탰다. 책의 제목도 서문도 내가 짓고 썼다. 다음은 내가 평화신문의 이름으로 쓴 그 서문이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붙여 신영복 선생의 감옥 안에서의 마음씀이라 할까 하는 것은 가끔 선생이 쓴 붓글씨의 글말들을 더듬어 막연하게나마 헤아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아침햇빛이나 샘터찬물 같은 넉자로 된 것도 있었고 때로는 살아있는 시인들의 시 작품을 쓴 것도 있었다. 그리고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도 있다고 들었다. 그러다가 신 선생이 인용한 시를 보고 그 시인의 그 시를 좋아하게 되기도 했다. 평화신문을 창간하던 지난 4에서 5월 무렵에는 어쩌면 신선생의 붓글씨 가운데서 평화신문 넉자를 찾아 집자하여 제호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었다. 그래서 다행히 평화신문 넉자를 집자할 수 있었고 보는 사람마다 한결같이 좋다고는 하였지만 막판에 가서는 제자 TG를 쓴 사람을 밝혀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에 부딪혔다. 신선생이 이렇게 나오신 뒤에 우리 신문이 창간되었더라면 아마도 신선생의 글씨로 평화신문의 제자를 삼았을 것이다. 작년에 6.29 선언이라는 것이 있은 후 그 선언이 떠들썩했던 데 비해서는 정치범 양심수의 석방은 찔끔찔끔 정말 감질 나는 것이었다. 이른바 공안당국에 의한 선별 석방이었는 데다가 대개의 경우 그나마 형기가 다 찬 사람들에 국한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 그대로 형기가 없는 신선생과 그 동료분들이 나오기는 기대하기조차 어려웠지만 그래도 석방 때마다 그 석방을 바라는 관심 있는 이웃과 가족들의 노심초사는 더해만 갔다. 1월 무렵 우연한 기회에 신선생이 그동안 감옥에서 가족 앞으로 보낸 편지들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감동이었다. 그때 특히 감동을 받았던 내용은 1985년 8월에 예수님께 보낸 다음과 같은 구절이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에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